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한 주 정도 미뤄졌잖아요, 대표님.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까?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 거예요? 의미 안 부여할래요? 일단 대충 두 가지 안이 들어갔는데 네. 사인이 잘 안 나는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제 무슨 정보 사인? 라인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항상 어떤 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시장 컨센서스의 2조 시나리오냐 그것보다 못하냐 그보다 장기적으로 그 장기 계약된 거를 땡겨갖고 붙이냐 그러면 이건 또 3조 5천억 4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사인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 입장에서는 요거를 뭐라 그럴까요? 중독이 터지냐 안 터지냐에서 결정할 것 같아요. 중동이요? 예. 대표님, 이달 중에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밀리트의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일정이 있을 거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대한국 투자를 말하는 거긴 했는데 이거와 좀 연관지어서 뭔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기대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재용 회장님께서는 중동, 사우디, 중동 사우디 가셨죠. 이집트 쪽도 예. 가고. 예. 거기를 왜 자꾸 노력을 할까요? 반도체 부분이 이게 싸움판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미 중국 간의 또 갈등 구조 그다음에 또 지금 미국 내부 여론은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는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상황 그러면 미국으로 끌고 왔던 자금을 이게 또 집행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것도 스톱시켜야 되는 건지 아주 그냥 머리에 그냥 쥐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조 단위 매출을 끌고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는 중독밖에 없어요. 중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도려다녀 봐도 중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 물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대규모 수주라는 거는 네옴시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뭐 40조 되는 것 중에 한 3조에서 5조를 삼성그룹이 끌고 땡기면 숨통 튄다고요. 그럼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전번에 삼성물산이 왜 이렇게 그 로보콘 같은 그 대한제강의 이 철구조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꾸 애매해하고 로봇에 왜 집중하고 이런 게 저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물줄기를 중동과 우리나라 SOC 외에는 풀 상황이 없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의 미중 간의 갈등 구조는 바이든 정부가 계속 가나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정치적 리스크가 끼어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기업이 계획을 잡을 때 가장 나쁜 변동성의 노이즈가 네. 정치인 리스크입니다. 빅맨들이 바뀌어갖고 내가 미래에 고정적으로 트렌드를 잡았던 계획이 어떤 사람이 바뀌면서 이걸 전면 수정할 수도 있는 상황에 나온. 네. 지금 만약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저는 사우디 관련되거나 우크라이나 재건 무조건 레츠 겁니다. 레츠고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바로 종전됩니다. 푸틴이 그 명분을 잡을 거고. 이번에 공화당에서 이렇게 노이즈하고 셧다운해서 가장 현 정부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빠지냐 들어가냐 여기서 대판 갈등 구조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 다음 셧다운도 그 문제가 또 한 이슈일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돈줄이 안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론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우위로 가봐요. 그러면 내년도 11월 달, 이 11월 달이라는 게 금방입니다. 선거를 하면 벌써 6개월 만에 선행성을 하기 때문에 벌써 내년 우리 4월 총선과 4월 달 되면 미국 대선이 같이 겹쳐서 우리 시장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네. 여론이 만약에 바이든 마이너스 트럼프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우크라이나 재건 속도 더 앞당겨질 것 같고 전쟁이 끝날 거라고 볼 거니까요. 거기다 배팅하는 거죠, 시장은. 그러면 지금 10년짜리 국채금융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10월 달은 10년짜리 국채 이게 제가 빨간 선으로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4.5, 4.3이면 더 좋고. 근데 오늘 4.88 갔다가 지금 4.76이니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결정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주고요. 그래서 시장은 제가 전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강조해 드렸지만 정부의 끌개가 있는 종목 중소형단, 허리단, 시가상위 1등부에 30등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후퇴하셔갖고 그 100단에서 150단에 그나마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SY에 집중하시든지 아니면 원전의 한전 기술에 집중하시든지 뭔가 타겟팅을 딱 집중해 갖고 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압축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 겁니까? 어디까지 올릴 겁니까? 이거는 꼬리 변동성이 잔잔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 얘기는 그쪽 종목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런 결단, 그러니까 시각 전환이 자꾸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대형주 시각을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강조해 드리는 것도 네. 지금 거래 대금이라든지 지금 포트폴리오 움직임에 어떠한 주인 있는 종목들의 선별화라는 게 100개면 예를 들어서 전체 2,000개라면 50개도 안 돼요. 에너지가 살아있는 것들 종목이. 그럼 그 전체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입니까?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 종목 찾기 그 게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형주 게임 없어요. 거버넌스나 M&A거나 중소형 단에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진짜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팔아갖고 다원시스니 뭐 이런 SY니 중소형 단으로 이동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강조해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심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내일 드디어 시중자금 33조 원이 몰렸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있거든요, 대표님.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뭐 연휴를 끝나고 돌아온 오늘 증시만 봐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냉각돼 있습니다. 어떻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전 두산 로보틱스는 성공할 것 같아요. 이미 준비한 것 같고. 네. 다른 것들은 에너지가 작고 시장이 급락하면 그 다른 IPO 종목들은 오히려 따라서 급락합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저는 사이즈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나스닥이 급락하지 않았어야죠. 네. 일단 오늘 빠진 거에 대한 대반등이라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나마 오늘같이 1,500원까지 장중에 빠졌었거든요. 플러스 500원에도 나와주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따상이니 따따상이니 잘 모르겠어요. 시초가 붙는 거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 두산그룹 갖고 왔는데 그나마 두산이 11만 원은 지지를 하더라고요. 이게 13만 원, 15만 원 가나 볼래요. 내일장에서? 내일장에서. 예. 요 에너지에서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따라가고 그 다음이 두산 바켓이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 상장 시초가 대비해서 급등하나 첫 번째 그 다음이 두산이 11만 원 지지해서 최소한 13만 원과 15만 원 사이를 장대 양봉을 주나 갖다 해서 20-30%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따상 이상 나오면 그러면 확산이 됩니다. 그럼 다른 로봇 관련주도 같이 뭐 로봇스타라든지 그 관련돼 갖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따라서 가겠죠. 그러니까 아랫목만 따뜻한지 네. 윗목까지 확산되는지는 두산 로보틱스 첫 거래 시작점에서 어떻게 되나 한 9시에서 1시간이 결정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례로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던 그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오늘장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첫날 상장은 성공을 했더라도 그 이후의 흐름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보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시초가 붙고 나서 급등했어요. 그러면 항상 그 고가에서 7% 하락하면 안 돼요. 7에서 10%. 시초가 대비? 고가 대비. 고가 대비요? 예,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드를 잡거든요. 네. 시초가 대비해서 7%를 데드선으로 잡아요. 그거 깨면 무조건 끊습니다. 따라 붙어도. 그리고 다시 봐요. 그 7% 선을 다시 돌파하면 다시 또 따라 붙고요. 네. 매매가 거기서 서너 번 되더라도 그 선을 반드시 지키냐 안 지키냐를 밀레의 서재가 그게 처음에 52,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최악의 보루가 42,000원 그거 깨니까 하저가 2만 원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장 전에 단가들 그 사람들이 그냥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단가가 다른 사람들 거 시장 조성자들. 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그런 만약에 시장이 도와주고 뭔가 에너지를 주면 땡겨서 팔아먹을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변동성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시초가 대비해서 최대 변동이 반토막입니다. 신규 상장은. 네. 왜 그렇게 보냐? 신규 상장 전에 그걸 작업하거나 뭐하거나 시비하거나 하면 평상적으로 다 그 고가에서 반값을나 그 이하에 있는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이 언제든지 나온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마다 그러면 시장은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언론이나 이런 시장 조성에서 흥행에 엄청난 흥행을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저는 10년짜리 국채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도와주나를 볼 거고 시초가 대비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1시간 시작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주에 이 대주주 거버넌스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은 이제 현대글로비스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새롭게 부산 가덕도 신항 설명을 주시면서 대한제강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렇죠. 나는 그 삼성물산이 로보콘을 왜 인수했냐가 전 중동이나 부산 신항이나 또 가덕도나 그 목포에서 여수에서 그 부산까지의 그 고속철도? 고속도로나 예. 고속철도나 이런 것들 에너지 이거는 거의 10년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급락하는 에너지에서도 대한제강은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터닝하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 고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15,000원을 언제 몸통을 뚫느냐가 중요해요. 얘는. 그게 2만 원까지 가는 어떤 그 시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번 시간에도 이 대한제강이 부산산업,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랬죠. 네. 오늘 그쪽 섹터는 괜찮아요. 특수건설, 동아지질. 그러니까 시장 대비 퍼포먼스가 괜찮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플러스 난 거는 네. 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 60포인트 빠지는 날 플러스 난 종목에 오히려 정책 테마라면 거기 더 집중하지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오늘이 그러니까 민낯이 드러나는 장 네. 주인이 있는 종목들이 노출되는 장 주가 관리가 들어간 종목과 안 들어간 종목들의 하늘과 땅 차이가 상승 때 나오거든요. 터닝할 때 이게 네. 급락해서 물 딱 빠질 때 버티는 것들이 관리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같이 60포인트 사상 최대 변동성 파생시장에서 이 공격을 막아낸 종목들은 뭔가 네. 이거를 체크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조사에서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변곡점 날이 있거든요. 7월 26일이 그런 날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을 또 10월 4일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여러분들이 털린 게 급등했다면 오늘 보합 플러스로 나온 종목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에너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주인이 있는 종목이라는 그 관점은 변화 없으신 거고요. 그렇죠. 현대글로 그러니까 이런 그 관리가 들어가거나 그 주인이 있다는 거는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주가 관리 시스템이 작동돼서 담보 가치 높이는 에너지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목이라면 보이지 않게 사모펀드가 됐던 펀드가 됐던 어떤 관리가 됐던 걔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죠. 네. 종목 바스켓에서 1순위를 그거 종목. 우리가 IT에서 파두가 주인이 있다는 건 파두부터 먼저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돼갖고 배팅이 그거 우선순위의 의사결정에서 그거를 맨 밑에 넣거나 빼보십시오. 그럼 오늘 같은 마이너스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는데 오늘이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대표님, 좀 오늘 급락한 종목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또 CJ의 흐름이었는데 하루 만에 급락세가 10% 이상이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어떨까요? 공정위가 CJ 올리브영에 대해서 최대 5,800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대표님. 전번 시간에 우리가 허리단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CJ KCC니까 매도하십시오가 9만 원입니다. 6만 원, 9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또다시 7만 원이나 그 근처 오면은 터닝할 거로 봅니다. 근데 오늘 이미 급락한 상태에서는 늦으셨어요. 그냥 다음 파동을 기다리시고 그 전에 추석 전에는 올리브영이 플러스 에너지였거든요. 네, 중국. 맞아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흐름이 변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거는 중국 관광객 올리브영 언론이죠. 근데 이제 언론은 뭐예요? 과징금 때리고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또 의사결정에서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금감원이라고요.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고 또 정부 당국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가 지나가야죠. 그걸 또 다시 그 악재를 커버하려고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고 뭐가 해서 거기서 플러스 에너지가 나와줘야죠. 근데 지금 카지노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오늘 또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쪽은 같이 빠지는 걸로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랐다 다시 빠지죠. 네. 통상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시 바닥 잡는데 한 달, 뭔가 수급 뭐가 해서 다시 전환되는데 한두 달. 그러면 이거는 11월, 12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J 매도하지 않고 걸리신 분은 네.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보셔야 될 거예요. 기다리면 될까요?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저는 시가상위 1등부터 30은 기다리면 네. 다시 상단은 옵니다. 상단은 와요. 그러니까 그 상단 올 때까지가 어떤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이 파도를, 제가 이런 장에서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예.